안녕하세요. 첫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말입니다. 특히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흔히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상대의 그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제 사연은 가족이기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가 가족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뒤돌아선 제 남편에 대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시스템 관리자로 5년 동안 근무하며 2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죠. 친구가 30 되기 전에 불장난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원하는 타입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심심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심심한 성격을 과소평가하는데 사람 성격이 심심하면 그거대로 묻어나고 안정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오히려 불이 잘 붙는 성격이라서 그 성격을 옆에서 중화시켜줄 슴슴한 성격의 남자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진짜 어렸을 때 공부만 해서 애가 놀 줄도 모르고 사회인 돼서는 이제 일하느라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며 제 남편을 소개시켜 준 거죠. 남편은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적지근하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에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느긋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일단 목소리나 말투부터가 굉장히 나긋했거든요. 저 사람은 살면서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곤조곤한 말투였죠. 제가 기분이 좋은 날이면 바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샴페인을 사서 기분 좋게 마시자고 했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제 단골집인 매운 국발 닭발집에서 닭발을 2인분 포장을 해서 본인 자취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좀 우울한 날이면 아예 극도의 슬픔을 느껴 그 우울감을 눈물로 싹 씻어내릴 수 있게 제 곁에서 눈물을 짜낼 수 있는 영화 몇 편씩을 함께 봐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는 동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제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남편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가만 보면 윤호 씨는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 전혀 아닌데. 난 그냥 희서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희서가 슬프면 나도 슬프니까 같이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건데 뭐 눈치 보고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전혀 아니야. 그냥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 대화를 나눴을 때가 연애를 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텐데 저는 이때 남편과의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그저 연애 상대로서 적당히 맞춰준 게 아닌 저와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남편의 말에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나를 자기 자신처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안 가 결혼을 약속했고 다음해 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건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남편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연구원 연봉으로 오래된 오피스텔 원룸에 산다는 것도 좀 의아했고 또 종종 집안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찾는 건 나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또 종종 남편이 본인의 동생과 전화를 할 때면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댁은 20평대의 낡은 빌라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눈이 왔었는데 건물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1층 빌라 안 계단에 밖에 쌓여있던 눈이 그대로 녹아들어와 살얼음으로 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했고요. 집안도 건물 외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형편이나 이 좁은 집에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함께 살았다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집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차피 결혼할 때 시댁에 뭘 바라던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크게 지원받지 못하고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 입사를 한 남편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 저를 놀라게 한 건 시어머니가 제게 가루도 다 녹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를 밀어주며 했던 그 말이었어요. 봐서 알겠지만 우리한테 결혼할 때 지원 바라면 안 돼. 이 양반 철물점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나 나중에 우리 노후자금 모으기도 빠듯하니까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편감 공짜로 얻어간다고 생각해. 어? 너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까놓고 따지면 대기업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초중고 교육비며 대학교 다닐 때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한 거 다 따지면 이미 아파트 전세자금 정도는 건진 거지. 안 그러니?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 자금은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제게 먼저 너는 남는 장사라는 듯 말씀하시는 게 황당했어요. 아니 그렇게 보면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혼자 금이야 오기야 저랑 제 동생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남편을 키우는 데는 뭐 금값이 들었고 아버지께서 절 키우는 데는 뭐 똥값이 든 건가요? 또 시어머니께서 마치 본인이 시아버지께서 철물점을 하시며 버는 돈을 알뜰살뜰 절약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평소 씀씀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나가는 모임만 3개가 넘어서 종종 남편에게 회비며 단체 여행 비용을 보내달라 연락을 하시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녁에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약간 어딘가 초월한 사람처럼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기분 상했지? 아휴, 진짜 미안해, 희서야. 나도 아들이지만 가끔씩, 아니 자주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빠도 윤호 씨 술로 고문했잖아. 윤호 씨 술도 못 마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한 5일 정도 전에 저희 집에 먼저 남편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거든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남매를 오기야 금이야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 동생이 초등학생 때 뺑소니 사고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순간 어머니를 잃은 저희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건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건설 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늘 집으로 돌아오실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크고 나서도 어렸을 때 일 때문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걸 늘 미안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랑 동생은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종종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동생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께서 이불 덮어주신 그대로 그냥 거실에서 잠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날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잠에 든 것 같았는데 누가 제 뺨을 쓰다듬는 느낌에 깼어요. 눈을 살며시 뜨니 아버지께서 숨죽여 우시며 저와 제 동생의 얼굴을 한없이 쓰다듬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어려서 혹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어서 우시나 했는데 조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 본인을 기다리다가 잠든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우셨던 거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 하나 가지실 게 없는 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곁에 있어주지 못하셔도 늘 어떻게든 저희에게 그 빈자리와 시간을 홀로 메꾸려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노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는 아버지의 양손은 늘 오랜만에 만난 저희에게 줄 통닭이나 케이크 아니면 학용품, 책으로 묵직했고 또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실 때 틈틈이 저희의 방학에 맞춰 놀러갈 계획을 짜시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더 저희에게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적으로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일적으로도 성공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열심히 모은 돈으로 건축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해서 저희 가족의 생활도 더욱 풍족해질 수 있었죠. 아버지는 본인의 사업 성공을 두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새끼들 옆에 있어줘야 하는 시간까지 희생해가면서 시작한 일인데 당연히 이 정도 규모쯤으로는 불려야지. 이런 분이 하나 있는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호락호락 넘어가시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아버지는 늘 그 사람을 본 모습을 알려면 꼭 그 사람의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사람의 술버릇이었습니다. 술을 왕창 먹이면 본 모습이 튀어나오니까 꼭 그 술버릇을 먼저 봐야 한다고요. 근데 상대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제 남편. 저는 계속해서 남편 앞에 있는 맥주잔에 소주를 들이붓는 아버지를 말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희서야. 나 진짜 괜찮아. 장인어른한테 내 정식, 아니 정식이란다. 정신력 꼭 보여드릴 거야. 그래야 믿고 소중한 딸을 맡기실 수 있지 않겠어? 근데 희서야, 너 왜 이렇게 손이 차? 남편은 평소 주량의 몇 배는 되는 양의 술을 받아 마시며 저희 아버지가 날리는 질문도 받아 어떻게든 또박또박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옆에 있던 본인 겉옷을 끌어와 제 어깨에 걸쳐주고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죠. 아니, 그건 잠들었다기보다 기절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뭐 괜찮네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말만 심드렁하게 하셨지 실상은 소주 2병 마시고 기절한 사위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날 취해서 저희 집에서 잠든 남편을 위해 손수 콩나물국을 끓여주셨고 술에 쩔어 제정신 아닌 와중에 내 딸 손 찬 거 걱정하는 남자 정도는 돼야 내 딸 상대로 내가 허락을 하지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에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수까지 갖춰진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네가 마음에 안 찼으면 그냥 내 딸 잘 살라고 집만 해줬을 텐데 자네도 이제 내 가족이고 내 사위니까 잘 살았으면 해서 혼수까지 꽉 채워주는 거야. 아무쪼록 내 앞에서 보인 대로만 그대로만 내 딸한테 하면서 살아 라고 덧붙이셨죠. 이런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했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남편은 3일 동안 끔찍한 숙취에 시달려야 했으니 황당한 시어머니의 말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미 저희 집에서 집이나 혼수나 책임을 지겠다는 걸 다 아시면서 하신 게 좀 염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과하게 능청스러운 건지 분간이 안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 이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저 신기할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집 구경하신다고 연락도 없이 덜컥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집안을 쭉 둘러보시더니 처음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예, 그 뭐 기계 빌려주는 일이 이렇게 돈을 잘 버니? 나는 뭐 사돈어른이 대표니 사무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 양반 철물점보다 조금 더 크겠거니 했는데 예, 웬만한 중소기업은 되나 보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며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어머, 나도 이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 봤는데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크네.
예, 이런 건 얼마나 하니? 나중에 가격 좀 떨어지면 우리 집에도 좀 놓자.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대자로 벌러덩 누워서 아이고 살겠다. 요새 내가 허리가 영 안 좋았는데. 예, 너희 이거 쓰다 질리면 나 줘라. 새 거 사주면 더 좋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새 집에서 보이는 건 다 일단 얼마냐. 나중에 내 집에도 똑같은 거 좀 보내줘라. 라는 말부터 하셨어요. 남편이 그만 좀 하세요.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하는 게 어린애지 뭐예요? 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예 나 좀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되냐? 라고 할 기세였네요. 근데 어린애도 안 할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만 제 속을 답답하게 한 게 아닙니다. 시동생의 존재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동생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인데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사원이라서 여기저기 차 타고 다녀야 할 곳이 많은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센터에 맡겼다고 딱 하루면 되니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늘 그렇듯 남편은 제게 물었는데 뭐 남편이야. 그 당시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기에 제 차를 쓰면 됐고 영업직인데 차가 없으면 여간 귀찮을 테니 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차를 빌려가기로 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도 시동생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수리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3일만 더 몰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수리센터가 아니라 시동생에게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얌전히 몰겠다고 했으면서 시동생은 남편의 차를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고를 낸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일 때문에 빌려간 것도 아니라 수리한다고 한 차는 애초에 수리센터에 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차 사고를 낸 지역이 강남이었는데 남편이 알기론 시동생 영업 지역이 강남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일이 아니라 지 동창 모임에 남편의 고급 세단을 몰고 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자동차 뺑소니로 돌아가셨기에 일단 차 사고에 대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차를 폐차까지 만든 시동생은 그 소식을 먼저 찾아와 사과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거짓말한 걸 걸린 다음 전화상으로 대충 미안하다 사과하고 제게도 그냥 문자로 형수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딱 하나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사고가 났으면 사람만 안 다쳤으면 돼요. 되는데 남의 차를 폐차시켜 놓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심보가 너무 꼴 같지 않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동생에게 당장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하라고요.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또 우리 거 가져가서 당연하게 쓰고 망가뜨리고 이럴 거라고. 아예 다리 뻗을 자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야, 넌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서 차 가지고 나가서 사고 친 거면서 찾아와서 사과도 안 하냐? 나도 내 형수도 네 벌이 아니까 당장 물어내라고는 안 하는데 너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지금처럼 네 사정 안 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아들었어? 그 말을 듣고서야 시동생은 사죄의 선물로 과일과 첫째 장난감이나 네일을 사서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머리를 조아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이죠. 솔직히 정말 본인 행동을 반성했다기보단 물어내라는 말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나 남편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는 경고는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네요. 근데 그 후로 더 웃긴 게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에게 원래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도우면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뭐 준호개를 따로 집으로 오게 해서 사과까지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마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머님,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세상의 이치예요. 라고 말했죠.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를 낳아 키우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나 시동생 때문에 속이 답답한 적이 참 다양하게 많았지만 차마 남편을 원망하고 괜히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나 시동생 때문에 많이 참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그런 만큼 저나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제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제 동생은 아버지 일을 도와 아버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는데 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기계 점검을 하다 추락사고가 나서 입원을 할 만큼 골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사고 연락을 받자마자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했어요. 또 이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어느 날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김서방이 아무래도 장인어른께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전해달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저도 모르게 몇 달 동안 매일 저희 아버지께 안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전화도 종종 하고 거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아버지께 문자를 한 통씩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처럼 안 그래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몇 년 전 연애 시절에 제게 했던 말을 다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이죠. 남편의 그런 지극정성은 저희 아버지께서 췌장암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실 때도 변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1년도 안 되는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동생과 올케가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켰죠. 평생을 늘 강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온 아버지는 온몸을 울리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희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단 한 번도 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년에 병으로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립던 아내 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낙천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 말고 내 죽음에도 몸 아프게 슬퍼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가을이 오기 전 어머니 곁으로 가셨고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됐다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2번을 쓰러져 실려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셨더라면 많이 속상해 하셨을 때죠. 근데 그렇게 정신이 하나 없는 순간에도 어처구니 없는 광경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장례식에 본인들의 손님도 부르셨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시어머니의 손님들이었죠. 시어머니야 워낙 여기저기 나가는 모임이 많은 만큼 아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또 원래 장례식은 사람이 많이 오고 소란스러운 만큼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께서 본인 손님들과 함께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님들 식탁에 음식을 나를 때 들었어요. 거기 요새 땅값이 얼만데 집만 해도 8, 9억은 좋게 될걸. 그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어도 원래 그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값을 더 쳐줄 거야. 거기다 그 임대인지 뭔지 그 회사 자산까지 하면 아유 그게 다 내 며느리 거란 말이지.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계산기를 두들기며 으스대고 있는 시어머니. 그 순간 짜증이 벌컥 나서 저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입을 대는 인간들 앞에 펄펄 끓는 육개장을 쏟아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시어머니께서 얼추 계산한 금액이 정말 저희 아버지의 재산에 가깝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 자산이나 살던 집 그리고 나머지 재산까지 얼추 합하면 약 20억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얼추 예상한 거고 회사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동생이 책임질 거고
아버지의 변호사와 동생과 상의를 해서 제가 받게 될 재산이 20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이 모두 내 며느리 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참 한심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다가가서 시어머니께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 멈췄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을 했다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추태를 보일 뻔했네요. 시어머니의 엄치 없고 뻔뻔하고 다소 천박하기까지 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그것에 대해 불만을 할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저보다도 더 지친 표정이 돼서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시어머니를 참고 견디며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이 40에 지칠 수밖에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가족이라고 참고 견디던 게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이 넘어갔을 때 천천히 그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이상한 카톡을 보냈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제 동생하고 올케하고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막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지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는데 허참, 그건 시동생이 보낸 카톡이었는데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응급실로 보이는 곳 침대 위에 시어머니가 누워서 한쪽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시동생이 전화를 받고 하는 소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간 이유가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해도 그냥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고 라고 하며 병원 주소만 부르더군요. 남편이 아버지는 이라고 물으니 시동생은 성의 없이 몰라 집에 있겠지 형은 엄마가 걱정도 안 돼? 라고 소리만 버럭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일단 가봐야겠으니 저와 동생 내외는 식사를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집에서 애들을 봐달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간 곳은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현관문 밖부터 정막만이 감도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는 뒤집어진 슬리퍼에 책, 리모콘, 드라이기, 빗등이 깨진 유리와 함께 퍼트러져 있었고 또 종이 수십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건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무릎 사이 파묻고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고요. 저와 남편은 천천히 그 난장판을 발로 헤치고 가 시아버지께 다가갔죠. 그리고 저희를 발견한 시아버지는 아직도 핏발을 세운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호야, 네 애미, 네 엄마 강미숙이 바람을 피우셨댄다. 그것도 같은 모임에 있는 유부남이랑 2달만 더 있으면 1년이나 만났다고 그 바람난 남자 여편네가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여편네 간수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부남을 꼬여내 만나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또 저지를 수 있어? 여러분은 이게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날 시아버지 철물점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답니다. 와서 다짜고짜 그쪽 마누라가 2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인 건 알고 사냐고 하며 사진을 시아버지께 건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바로 여기 시댁 거실 바닥에 있는 그 사진이자 시어머니께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 현장의 사진이었죠. 미리 둘의 관계를 눈치챈 시어머니 불륜 상대 아내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불륜 현장을 잡아 증거 사진을 찍었고
그 아내는 시아버지께 와서 폭로를 한 겁니다. 제가 의아했던 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또 저질렀다는 말이었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만난 중학교 시절 동창과 오래 연락을 주고받다가 시아버지께 들켰었고, 또 한 번은 소모임을 하다 만난 사람과도 따로 만나다가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시아버지가 알게 됐었다고요. 걸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사과를 했었고, 시아버지께서도 그 말을 매번 믿어오시다 삼진 아웃되는 이번 사건이 터져 집이 난장판이 되도록 폭발하신 겁니다. 남편은 또다시 당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시아버지를 진정시켰고, 저는 혹시 발이 다칠까 걱정이 돼서 베란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와 바닥부터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 중 시어머니의 불륜상대 얼굴이 너무나 낯익은 겁니다.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안 잊는 편인데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믿겨서 2번, 3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랑을 듣던 그 손님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와, 그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지저분해졌는지 모르지만, 아니 의도가 너무 빤하잖아요. 이 불륜 상대는 시어머니 며느리 돈 자랑을 들었고, 또 시어머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누가 본인의 가정까지 버려가며 만날 정도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이었네요. 아무래도 이 만남은 여러모로 찜찜한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머리채가 붙들려 내쳐지기 직전까지 이혼해, 이혼. 나도 더 이상 고물로 돈 벌어먹는 인간이랑 안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라고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 속에서 피가 나게 했다고 합니다. 바람둥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뼈에 그 기질을 새기고 나온다던데 아마 시어머니가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2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이혼을 하셨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답도 없는 성격을 감당하실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도 날 위해 이혼한다더라 하면서 도리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혼은 이 사태를 만든 단 한 명인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꼴이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아예 법적으로 남남이 돼서 벗어날 수야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머니란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했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도 부모 자식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 후 마찬가지로 원래 아내와 이혼한 그 불륜 상대와 아예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제 어머니 얼굴 볼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서 왜 윤호가 전화를 안 받냐, 무슨 일 있냐 물으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 사람도 부모님이 이혼한 건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둬보세요. 지가 무슨 어린애야 뭐야? 다 커서 애가 셋인 녀석이 뭐가 혼란스럽고 큰일이라고 이 유난이래? 그때 너무나 무신경하고 이번 일에 있어서 본인 잘못을 고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싶은 뻔뻔한 말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애초에 고려조차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성가시고 귀찮아서 헤아릴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뭐? 이기적? 생각해보세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냥 이혼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아버님 배신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 이유로 이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인 남편이 어머님한테 예전처럼 담담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를 배신했어? 배신을 했어도 지 애비를 배신한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아버지를 배신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왜 어머님이 아버님만 배신한 거예요? 가족을 속이고 가정이 깨질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그 남자를 만난 건 당연히 가족인 남편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 어머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셨잖아요. 만약 어머님 부모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주변 사람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닥달할 게 아니라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 해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연락 왔었다고 말은 해둘 테니까 어머님은 제발 남편이 마음 좀 정리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좀. 이때 제가 말해도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다시는 제게 연락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도 아들하고 며느리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겠네. 내가 내 인생 살 거라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근데 몇 주 가지 않아서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마음 다 알겠으니까 일단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정말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전 전화 통화에서도 저도 좀 노골적으로 말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죽일 듯이 소리를 쳐서 이럴 줄 몰랐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절절하게 만나자고 부탁하신다고 해도 뭔가 확신이 안 선다고 했어요. 그냥 이젠 어머니를 만나면 만날수록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러지?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한테 실망할 일만 생기는 걸까? 저는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만나서 뭐든 결론을 짓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몇 번의 고민 끝에 남편도 동의를 했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서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말고 집에서 보자고 하셨고 지금 그 남자 사는 집은 이전 집보다 더 좁으니까 본인이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주말 시어머니가 오기로 한 날 당일 행여 싸움이라도 나면 애들이 봐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딸이랑 아들은 동생에게 부탁해서 데려갔어요. 늦은 점심시간 때쯤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영양가 없는 일상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적당히 대답을 하고 남편은 정말 입을 꾹 다물고 밥만 먹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쭉 남편의 눈치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윤호야, 이 엄마가 많이 밉지? 원망스럽고. 그래, 이제는 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계속해서 괜한 죄책감 때문에 네 아버지한테 목매어서 있을 수 없잖아. 죄책감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랑 살았던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괜히 그냥 얼굴 잠깐 본 걸로 바람이다 뭐다 난리를 부려서 엄마 나가던 모임도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 그 정도면 나도 미안하단 마음을 네 아버지한테 증명한 거지. 줄여도 폈잖아요, 바람.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든 아예 안 나가든 어머니가 아버지 두고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 폈다 폈어. 근데 언제까지 그럴래? 이 엄마가 미안하다잖아. 너 알아둬야 하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또 있다. 내가 바람을 피웠든 네 아버지랑 이혼을 했든 나는 네 엄마고 희서 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언젠가는 가족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니? 말만 미안이라는 말을 한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 차이를 전혀 모르시나 봅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닌 시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갑자기 탁 놓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진짜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 그 사람이랑 재혼하려고. 재혼이요? 그래. 뭐 이제 또 무슨 자랑이라고 크게 할 생각은 없고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재혼식 하면 어떨까 해. 날짜는 일단 4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했잖니. 지금 그 사람하고 사는 집은 예전에 네 아버지랑 살던 집보다 좁아. 그래도 나나 그 사람이나 나이가 환갑이 훌쩍 넘었는데 그렇게 좁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순 없잖니. 그러니까 윤호랑 희선이가 나 재혼하고 살 집 얻게 5억만 해줬으면 하는데. 5억. 재혼식에 저희를 초대한다고 해도 축의금 5만 원만 보내는 것도 엄청난 호의라고 느껴지는데 바람난 사람들끼리 재혼한다고 축하금으로 5억을 요구해요? 정말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안에 있는 평균적인 상식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몰상식에 머리가 아찔해졌죠. 그때 저나 남편이 뭐라 반문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희선아, 네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많잖아. 너 받은 거에서 조금만 나한테 떼어줘도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너희는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평생 그 좁은 집에서 불행하게 살아야겠니? 어머님, 예전부터 대체 어디서 뭘 듣고 그런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제 거 아니에요. 일단 회사는 지금 동생이 도맡아서 기존 직원들이랑 경영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현금화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나 집 정리한 돈을 제가 받았다 한들 왜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이 사람 배신하고 만난 그 아저씨랑 산다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5억씩이나요. 얘 말 웃기게 하네. 그래서 너랑 피 하나 안 섞인 네 시아버지 편을 들겠다고 돈 이용해서 벌을 주겠다는 거니 지금? 제가 어머니께 벌을 왜 줘요?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상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원래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 유산이나 제 돈에 지분 없으셨어요. 왜 그 돈을 당연히 받는다는 어머님의 상상을 현실처럼 느끼세요? 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너 잘 키운 내 아들 데려갈 때는 좋고 시어머니고 아니면 시어머니도 아니라 이거야?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귀를 찡 하고 울리게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순간 와장창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삼키다 끝내 폭발을 한 남편이 식탁 위에 있던 김치찌개 뚝배기며 계란말이며 오리고기 각종 반찬이 담긴 그릇을 두 팔로 완전히 밀어 넘어뜨리면서 난 소리였죠. 그 소리에 놀라고 흉흉하게 빛나는 남편의 안색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은 있는 힘을 쥐어짜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저는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어머니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니까 내 가족이니까라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 어머니도 최소한 자식들한테 창피한 꼴 안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이 갈수록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창피하게 만드시냐고요? 뭐라고? 윤호 너 정말?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요. 어머니는 우리 버리고 같이 사는 그 남자랑 알아서 행복하게 살든 말든 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떠난 제 가족이랑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이제 좀 서로 알아서 살아요. 좀 제발.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보다 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또 있을까요? 남편에게서 저 말과 함께 아예 연을 끊자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연신 말을 더듬으며 어떻게 그러냐. 이게 그렇게 홧김에 저지를 일이냐고. 너 너무 흥분해서 지금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음은 평생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완전히 마음을 굳혀 줄곧 본인을 괴롭게 하는 인연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그 후로 몇 번은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대체 엄마랑 형이랑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나도 너한테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주제넘게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네가 그렇게 너나 어머니 입장만 강요하면 너도 안 보고 살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번 선을 긋고 나니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형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좀 껄끄러웠는지 제게 근황 보고처럼 종종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남편에게서 의절을 당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재혼한다던 그 남자하고도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아휴, 그 유난을 떨면서 서로의 가족을 버린 주제에 왜 헤어졌냐고 하면 시동생이 말하기로는 뭐 재혼하면서 같이 살지 문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았죠 뭐. 그 상대측 남자는 그저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들은 제가 받은 유산에 혹했던 거고 재혼하면 며느리한테 떨어질 몫으로 같이 살 집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으니 재혼도 없던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절절한 불륜의 실체인가요? 그저 돈이 목적이었던 게. 그 후로는 그 남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나와서 시동생의 도움으로 단칸방을 구해 혼자 산다는 걸 전해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다시피 물론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식과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장 나갈 카드값이 모자르다고 제발 도와달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저는 남편이 그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럼 현금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이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앞으로 정말 저나 어머니 둘은 남남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가실래요? 과연 시어머니는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요? 돈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현금 100만 원과 아들과의 인연 중 전자를 택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돈을 선택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한 말 중에 한치의 빈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철저히 지키기라도 할 사람처럼 시어머니 연락처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저희는 이사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와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죠. 몇 번 남편의 직장으로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었다고 듣긴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경찰까지 불러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고요. 지금도 종종 시동생이 제게 형, 정말 엄마 만날 생각 없대요? 이대로 산대요? 요새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는데 라고 절 떠보는데 제가 네, 이대로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울해하시면 서방님이 모시고 사세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면 좀 활기를 찾으시겠죠? 라고 답장을 하면 더 이상은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떠넘기려고 눈치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발 빼는 거죠. 거의 반년은 좋게 흐른 지금도 저희는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 달 전부터 동생의 부탁으로 아버지 회사 일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가면서 돕고 있거든요.
동생이 애 셋을 낳아 키우면서 썩히기엔 누나 이전의 커리어가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아버지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해서 시험 단계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나갈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본인 철물점 문도 걸어 잠그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애들을 봐주고 계시죠. 요즘 저희 시아버지 취미는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 동영상을 보며 손주들에게 간식이나 점심 식사를 챙겨주는 거예요. 이혼 전에는 좀 차분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께서 이혼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좀 부드럽고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모습에 오히려 이혼이 재혼을 하고 싶었던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께 더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의 제일 서두에 가족은 선택할 수 없으니 온전히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고, 또 제가 늘 사연 튜브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바로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사연을 쭉 정리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도 내 가족에게 좋은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켜진다면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주절주절 오래 떠드는 동안 외로움 하나 느낄 새가 없었네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디 계시든 아픈 곳 하나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